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구맨입니다. 네. 리처드 기정님은 생업이 바쁘신 관계로 예, 기정님 요새 많이 바쁘신가 봐요. 주가 지금 3,300 코스피 올랐나 모르겠는데 3,300 찍네 만에 그러는 걸 며칠 전에 제가 봤었거든요, 기사를. 한번 장중에 찍었었죠. 장중에 찍었다 내려왔나? 살짝 찍었다가 그날 하루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또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즘 그 투자 심리가 주식적으로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정님은 당분간 더 바쁘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떤 양극화의 현상 중 하나가 아닌가. 자산 시장은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그렇죠.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늘 위기는 기회라고 하니까. 예. 어쨌든 이 돈은 갈 곳을 찾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을.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기정님은 당분간도 아마 오시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봐서는. 그래서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우리 두 사람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한동안 오래 쉬었었죠. 자꾸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재명 비판이라는 게 사실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 새로운 걸 발굴해내는 것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초반 같으면은 기본소득에 관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들이나 해외 사례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집을 해가지고 정보 전달 차원에서라도 이야기할 만한 건덕지가 있었지만은 그 이외에 사실 뭐 지엽적인 이재명에 대한 각종 비판들 이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목소리를 내면 이게 크게 퍼져나가는 그런 스피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말 의미가 없다 싶으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죠, 아무래도. 또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거를 발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시간상으로도 더 새로운 거를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쪽도. 그러니까 기본소득 담론이라는 게 애초에 이게 뭐 아주 최신의 이야기라 가지고 이론이 급격하게 뭐 발전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을 자꾸 써나가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이미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념이 처음 이제 던져진 건 2000년대 초반이고 그다음에 실험하고 각종 이제 검증 들어간 게 2010년대란 말입니다. 2010년도 전후란 말입니다. 10년대가 아니고. 그러면은 학계에서 검증 끝난 건 거의 10년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새로운 곳이냐 들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정작 학계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더 이상 보탤 말이 없다는 거죠. 비판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비판을 하려고 해도 얘네들이 새로운 거 들고 나오는 거 없으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또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좀 구라를 다각도로 쳤다.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얼척없는 이야기들을 다각도로 했다. 하다 안 되니까 전국에는 뭐 한국은행 족쳐가지고 돈 찍어내서 주면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 마당이니까. 뭐 짧게 얘기하자면은 그게 이제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해서 일명 MMT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MMT. 근데 또 본인은 MMT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래. 최백은 교수는 그거랑 상관없이 자기 주장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오늘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그건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뇌피셜이잖아요. 뇌피셜이고 최소한 어떤 그 논리 실험조차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탁상 꺾는 주먹구구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돈을 무진장식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많이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렇죠. 제 수첩에도 어디냐, 짐바브웨였나? 잠비아 돈 하나 들은 잠비아 보여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잠비아들이 $1,000짜리 지폐인데 잠비아 $1,000짜리인데 그게 지금 환전이 안 돼요. 화폐 가치를 상실했구나. 베네수엘라처럼. 그 지폐도 한 10년 전쯤에 나온 지폐거든요. 거의 10년 전쯤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국계 없는 의사회 같은 그런 의사 활동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한 2년 활동을 하다 보면서 이제 기념품이다 하고 그걸 저한테 준 건데 그래서 이제 난 이거 그래도 우리나라에 잘 없을 것 같은 돈이잖아요. 아프리카 돈이니까. 네네. 그 생긴 것도 되게 특이하고 재질도 특이하고 해가지고 이거 어쩌면은 그래도 수집품으로 가치는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 돈 사고 파는 사이트에다가 처음에는 한 500원 뭐 이렇게 뜨더라. 그러더니만은 언제부턴가 아예 안 나와. 이제 화폐 가치로서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희소 가치가
생기면 그거 한 몇백 년 뒤면은 모르겠다. 예. 근데 워낙 많이 찍어서 뿌려진 거라 가지고 그렇잖아요. 인플레라는 게 그 공 숫자로도 인플레지만은 사실 말 그대로 지폐가 많이 뿌려진 거기 때문에 발행량이 예. 늘어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전 세계 그런 말이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지갑 속에 그냥 수지품처럼 들어있겠습니까? 돈으로는 못 쓰이고. 네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얼척 없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뭐 까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지쳤습니다. 그동안에 혼자서 매주 하나씩 하다가도 이게 의미가 있나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을 쉬다가 지금 어제부로 다시 또 확진자 수가 늘긴 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2인 이하 3인 이하였나? 3인 이하 6인 이하 집합 모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규제를 푼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이제 녹음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고 근데 이제 다시 연장됐죠. 또 연장됐어요? 전국적으로는 예 이제 확진자 수가 지금 다시 예. 700명대 그렇죠. 갑자기 나오고 그랬었죠. 있어가지고 그 원래 오늘부터 이제 풀기로 했는데 그거를 다시 일주일 더 연장하는 걸로 그래요? 풀지 않고 예. 근데 우리 어차피 근데 2인이라 가지고 꼭 상관없나? 우리 녹음실 인원 숫자 네. 3명이 많아서 안 왔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방침에 이제 최대한 동참해 보고자 예. 이제 그랬던 건데 예. 뭐 지금 이제 2명이니까 예. 예. 또 한 사람 없으니까요. 예. 어쨌든 뭐 방역 지침상으로는 네. 뭐 문제는 없습니다. 네, 문제는 없다. 마스크도 잘 끼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 그 녹음하는 날 공교롭 게도 이재명이 그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7월 5일에는 이낙연 대표 출마가 이제 출마 선언이 예정되어 있고 어제부터 그 이낙연 대표 그 의원실에서 이제 그걸 열었죠. 후원 계좌를 열었죠. 네네. 후원 러시를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 뭐 저도 이제 없는 돈 쪼개가지고 한 푼 던지고 오긴 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바이오르 경선에 정말 경선의 이제 시즌입니다. 네. 그 경선 일정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략 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당에서 잡혔는데 지금 요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모집 그 대부분 권당이신 분들 그 중에서도 당비가 6개월 이상 이제 납부되신 분들은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등록이 됩니다. 경선 선거인단에. 근데 그 외에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권리당원료가 자기가 뜨더라도 그 홈페이지에서 권리당원료가 뜨는 거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뜨거든요. 네. 근데 경선인단으로 자동 등록 되려면 6개월 이상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권당으로 등록돼 있다 그래도 혹시나 올해 입당하신 분들이면은 당비 납부일을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6개월이 안 된다. 뭐 올해 한 2월 달이나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그 당원으로 등록을 해야지 올해 1월부터 당비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6개월 채워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입당하신 분들은 이거 따라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이건 확인을 하셨으면 싶고 아무튼 이제 그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모집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1차 모집 기간이 7월 5일 월요일부터 7월 1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모집 기간이 7월 16일 금요일부터 8월 3일까지인데 이게 이제 그 유선 전화로 등록하는 거랑 무선 전화로 등록하는 거랑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유선 전화 등록이 이번에 처음이죠. 네. 유선으로 하면 한 번으로 2명까지 등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선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현장 투표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집전화인데 뭐 부부가 같이 등록한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럴 경우가 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유선 전화로 등록했던 경우는 현장 투표만 가능하다. 네네. 현장 투표만 가능하고. 뭐 휴대폰을 이제 하신 대로 인증 절차 밟아가지고 1인 1번이겠죠 아마도. 네. 그렇게 해서 좀 무선으로 하든지 현장 투표든지 둘 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유선 전화가 좀 찝찝하긴 해요. 예전에 통진당 그 부정 경선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있죠? 통진당 깨진 거는 통진당 깨진 사건. 네. 그거 그 당권 다툼이죠. 제주도에서 경선이 불법 경선이 하나 터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주도 그에서 이제 후보로 올라간 사람이 오옥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참계 쪽이고 유시민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는 처음에 그 이정희권 때문에 그 전화 경선을 이제 털어봐라 그렇게 당내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털어봤는데 정작 털어보니까 더 크게 털린 게 이쪽인 거예요.
국참계 쪽. 예, 곡창계 쪽, 예. 오곡만 그쪽인 거야. 음. 그 이제 제주도고 뭐 시골이고 그러니까 한 전화번호 가지고 30명, 40명씩 등록된 경우들이 있어요. 해명하기로는 마을 회관 전화 한 대 가지고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데 IP도 마찬가지고 네네. 컴으로 등록을 했는데 IP 한 개에 막 30명, 40명씩 물려버리니까 이거 대리로 한 거 아니냐 명단 가져와 가지고 근데 네. 뭐 마을 회관에서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 되죠 쉽게.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고자 지금 1인 2 전화번호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유선 전화는 좀 찝찝합니다. 여러모로 보면은 이게 근데 또 예. 이제 일단 뭐 인원수가 예, 네. 한 유선 전화당 2사람으로 제한이 돼 있고 또 현장 투표하면서 이제 본인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동원력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정당들이 많이 하던 뭐 버스 대기 같은 거 버스데이 같은 거. 그런 거를 해야지만 실제로 표가 가능하니까 그 통합 진보당 시절보다는 위험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 지금 워낙 그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 경선 지금 그 미루자고 주장했던데 그게 이제 묵살된 것도 보면은 좀 지도부가 한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 뭐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볼 만한 고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당 이제 경선관리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이잖아요. 네. 그분이 갑자기 그 말했잖아요. 부부젤라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그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이미 SNS에서 이제 성토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흥행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버덕버덕 우겨가지고 저기 뭐야 경선 그렇게 원래대로 하죠 그렇게 정해놓고로 이제 와서 또 흥행 안 된다고 징징대면은 속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부부젤라라니. 그리고 하필 또 부부젤라인데 침 다튀게 그러니까요. 할거 그 흥행을 일으킬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그렇게 없나? 차라리 그냥 온라인을 어떻게든 더 매력적으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모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게 말입니다. 갑자기 무슨 뭐 부부젤라 촬영을 해가지고 뭐 다스베이다를 통해서 경선을 흥행하자 그런 소리 안 해서 다행인지도 몰라. 그 정도까지는 지금 그 사람들 마인드면 그런 소리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려면 할 사람들이라 가지고 저는 못 믿겠어요. 하여튼 신뢰도 바닥이죠, 바닥. 네, 뭐 이렇고 최근에 이제 그 이낙연 대표 측에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재명에 대해서 좀 세게 공격을 하셨고 보셨습니까 그거? 윤석열 관련해서 이재명 공격한 거. 오영훈 대변인이죠? 네네. 네, 이낙연 지금 현재 캠프라고 해야겠죠. 네. 네, 캠프 측에 오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죠. 아마 이낙연 캠프 측에서 나온 그 최초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세게 때린 말이 어제 나온 그 말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 전까지는 뭐 기자가 질문하면 대답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었죠. 이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이고 이재명이 지금 보면은 개념이 없다고 봐야 될지 검찰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될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그분이 보시기에는. 글쎄요. 딱 이거다라고는 말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모든 음모론이 다 가능한 상태.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것도 예전에 저 혼자 했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렇고 뭐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낙연 대표까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기존 정치권이 좋아할 만한 아니면 기존 정치권 안에서 그 정치권이 자신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나눠먹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은 그게 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각을 못 세우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맨날 보면 자기는 뭐 기득권에서 밀려난 변방이고 뭐 흑수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득권의 이익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그쪽에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쪽에서 윤석열을 그렇게 내세우거나 아니면 지금 당시 잠시 이제 흥행물이 카드로 쓰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최소한 이재명이 당선이 되더라도 저쪽 진영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겁은 안 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얘는 말로는 뭐 다 할 것처럼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알아서 사람 땡겨다 주고 그런 짓들을 잘 하니까 빈 구석이 많다는 거지. 자기들이 비벼볼 만한 구석이 있다는 거지. 저쪽 편에서 보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서로운 면이 전혀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 점에서는 이낙연 대표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뭐 윤석열에 대해서 쓴소리를 못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편이다. 큰 범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편이 다르지 않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지지층이 아직도 많이 겹치는 거를 의식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 예. 네. 그런데도 참 신기한 거는 당장 자신이 이 민주당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 내 구성원들 중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세게 말하는 거를 더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제 트윗에서 썼습니다만은 어저께 나온 그 고일석 씨의 발언이 최고였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좀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보는 게 고일석 씨가 이제 뜬금없이 그 윤석열에 대한 대립각을 이제 내세우면서 추미애를 치켜 올렸단 말이죠. 뭐 역시 추미애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딱 보면 잠깐 보면 고일석 지금 이제 그럼 갈아타는 거야 추미애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제 어찌됐건 간에 고일석 쪽에 이제 호구 잡혀 있는 사람들도 다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또 고일석이랑 호구 잡혀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는 그 조국수 검찰개혁도 어찌됐건 간에 나왔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고일석 씨 하면은 네. 그 조국 백서에도 참여했던 사람이고. 조국 백서로 좀 벌어먹은 사람이죠. 아니, 뭐 본인은 안 벌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후원금 땡긴 건 사실이니까 매덕 때 땡겨가지고 몇 명이서 나눠 먹었으면 그거 벌어먹은 거지. 그게 뭐야 그게. 최소한 임금은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 임금. 네. 아무튼 뭐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 지지층풀을 보면은 틀림없이 이재명의 그 말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실망을 넘어서 이재명 안 되겠다 그러고 이탈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 이탈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딴 데로 흘러가 버리면은 그만큼 손실이니까 요걸 이제 가두리를 다시 외곽에 쳐가지고 추미애라는 가두리를 쳐서 그 흘러나가는 사람들을 추미애라는 가두리 안에 가둔 다음에 단일화로 다시 이재명 쪽에 붙여준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노림수를 가지고 그 말을 떠진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근데 고일석 씨가 그 정도의 지능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굉장히 의식한 발언을 뒤에 써놨더라고요. 또 뒤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의 마음도 이해한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드 치는 사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다. 아니 지금 출마하는 사람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어떡해. 아니 도대체 그리고 검찰 개혁을 말하는 게 그게 정치적인 건지. 검찰이 일단 정치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행정부 소속이잖아. 그게 대통령이 될 사람이 뭐 검찰의 어떤 개혁적인 정책 어떤 식으로 개혁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라던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가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건지 그거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검수한박 말이죠. 검수한박. 네. 그러니까 뭐 기재부 깔 때는 그러면 왜 정치적 중립 안 지켰대? 그러니까 그게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게 거의 허구에 가까운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네,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는 그런 발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누가 썼나 봐. 그러니까 뭐 그런 의견도 이해하고 자기도 이재명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 다만 뭐 추미애가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제 더 강경한 발언을 하니까 나는 추미애가 더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가랑이 찢어지겠다.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지 진짜.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지조 없으면 이미 아니 뭐 물론 수차례 뭐 보였다고 볼 수 있죠. 아니 뭐 물론 이제 의리 없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쪽으로 넘어가서라도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비씨님 이런 거 겪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한테 통수를 맞았어. 통수를 맞고 딴 남자랑 사귀더래 이거야. 그러니까 나랑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펴서 내 통수를 치고 딴 남자한테 가버렸어. 애인이 양다리.
그 경우에 드는 마음 두 가지가 저것들 씨발 잘 되나 보자 싶은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야 이렇게 나한테 족같이 하고 왔으니까 그래도 저기 가서라도 똑바로 잘해봐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나한테 배신 때릴 정도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저기로 넘어갔는데 저쪽에서까지 병신같이 살면 내가 더 비참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이제 아주 그 양가적인 감정이 든단 말이죠 말 그대로. 네네네. 근데 대부분 보면 가서 그렇게 가면 대부분 병신같이 있다가 또 깨져.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고일성에 대한 실명도 그런 게 있다. 이쪽에서 씨발 그렇게 거하게 통수치고 갔으면은 저쪽 가서라도 아주 대장집 타고 말이야 막 수십억 땡기고 아주 배신 안 하고 완전 충신의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뭐냐고 저쪽 가서 빌빌대고. 아이, 인감이 안 되잖아요. 김호준 정도는 돼야 이 큰 소리 치지. 그런가? 그럼요. 고일성한테 너무 큰 걸 바란 겁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궁금해가지고 네. 가로세로 연구소 구독자 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거기 가세는 한 60만 정도 되지 않나요? 예, 그 정도 되는데요. 네. 야, 그래도 우리 다스베이다가 80만이야. 다베가 더 세지. 더 세다고 가세현보다? 구독자 수는 더 세요. 구독자 수. 그게 아마 역전돼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베가 그런가? 가세현한테 안 됐을 거예요 한동안. 그 가세현이랑 그 신의 한수도 지금 많이 찌그러들어가지고 구독자 수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저쪽 지금 유튜브들 많이 지금 찌그러드는 추세예요 전반적으로. 예. 어쨌든 예, 지금 다시 한번 혹시 후달려가지고 확인해 보는데 네. 82만 8천 명. 다베가 딴지 방송국. 그쪽은 새 엄청 불어났네요. 그러면. 늘어난 거구나. 뭐 네. 실시간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가로세로 연구소는 67만 9천. 가세현이 저쪽 그 저쪽 주류 정치권이 가세현이나 뭐 신의 한수랑 선을 그었거든요. 한 작년부터. 네네. 그래가지고 그쪽이 많이 빠졌어요. 빠지고 자기들도 좀 노선을 지금 달리하고 있고. 말하자면 비판적 지지율에 가까워요. 걔들은 지금 스탠스가. 그것도 사실 그 낙곰수 패러디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죠. 옛날 낙곰수도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 막 에이, 민주당이 한심한 것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지네 말을 들어야 된다고? 지네 말 들어서 선거 말아먹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이래서 공교롭게도 또 마침 녹음날 이재명이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이 출마 선언 그 유튜브 영상 보셨습니까? 비위가 좀 상해가지고. 보다 껐어요? 예. 저는 일단 참고 보기는 다 봤어요. 오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야, 저는 그래서 이제 덕분에 네. 그 녹취록을. 예, 아니 이 녹취록은 전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전문은 제가 딴 거는 딸려다가. 예. 아씨. 이게 틀림없이 전문 어딘가에 나왔는데 내가 이게 족같은 걸 한번 봐주는 걸로 됐지 이걸 따야 되겠네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 이거 한겨레 기사니까 긁고 온 거예요 그냥. 예, 덕분에 잘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전문을 이제 한번 이제 한번 까볼까 싶은데 아무튼 그 영상 짧게라도 보셨을 텐데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 짧게도 안 봤고요. 네. 저는 그냥 텍스트만 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아실 텐데 일단 그 어조가 네네. 이재명의 말투가 아니에요. 이재명 말투가 아니고 그 국어책 낭독하는 듯한 그런 말투를 이제 구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 선언문 자체를 숙지를 하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선언문이 급조가 됐거나 선언문 나온 걸 이재명이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제 출마 선언 할 때 되니까 나와서 한번 읽었다. 아니면 두 번째는 말투 자체를 바꿨다. 안철수가 네. 안철수가 예전에 누굽니까 한 것처럼 여기서 이재명한테 누굽니까가 아니고 오히려 그 과격성을 줄이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이는데 말투 자체를 바꿨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설마 아무리 이재명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건성으로 사는 인간도 아니고 뒤출마 선언문인데 이거 제대로 안 들여다봤을 리는 없을 것도 같고 거기다가 이 선언문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재명이 맨날 했던 얘기들이라서 내용을 모를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익숙한 이야기라서 말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리는 없고 그러면 이제 결국 말투를 이제 그걸 컨설팅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공격성을 줄여라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이재명도 그 경상도 말투가 어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경상도 사람인데 이제 표준말 쓰는 듯한 그런 말투잖아요. 말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좀
깨랑깨랑하다 해야 되나? 찢어진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렇죠. 그 듣기에 좀 공격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목소리 톤이고 말투다 보니까 그걸 고치라는 이제 교정하라는 그런 어떤 컨설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네. 부드럽고 좀 느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무슨 국어책 읽는 것처럼 나와버렸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보고 있는 건 되게 부자연스러웠고 일단 느낌이. 그다음에 한 대명 넘어갈 때마다 이제 막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다 이거죠. 하도 제가 듣기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얼차없는 소리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걸 한번 조목조목 짚으면서 네. 뭐 그동안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2달 동안 안 까웠는데 묵혀뒀던 이재명 까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거를 하나씩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겠고, 자, 그냥 한번 제일 첫 내용부터 훑어보죠. 네네. 자, 어느 부분에서 일단 뭐 이제 첫 번째 보면 뭐 출마 선언문을 해가지고 이제 이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난 여기서부터 빵 터졌어 사실은. 뭐 예, 국민을 존경한 거고 뭐 당원을 사랑하는데 고발장 날리고 그러고 있나? 그렇죠. 뭐 자기한테 항의한다고 백스핀 불러 날리고 말이야. 에이, 이명박과 박근혜도 사실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건 뭐 그냥 너무 상투적인.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말투 처음 쓴 거 누군지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헌법 제1조를 들고 나옵니다.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도 이재명이 하면 참 웃깁니다. 뭐 언제부터 권력이 국민한테 있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당원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이 무슨 뭐 아무튼 엄숙한 마음으로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그런 척 해야죠. 국가의 존재 이유 이제 이거 또 단락들 이게 선언문 글에만 나오는 거고 실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읽진 않겠죠. 챕터 제목이니까. 네네. 해서 이제 뭐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뭐 해서 뭐 여기 문장들도 한번 저도 이거 처음에는 이거를 복붙해가지고 파일에 올려놓고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네. 아 글자 작아서 보기 힘들다 그러고 이게 한번 뺏겨볼까 하고 뺏겨서 적다가 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야, 필사를 하셨네. 오늘 제가 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녹음 시간을 잘못 보는 바람에 한 30분 늦었거든요. 늦었는데 그 늦은 이유가 이제 뭐 아무튼 원래 2시 녹음실 잡혀 있었는데 저는 이제 4시로 알고 있다가 호다닥 집에서 뛰었는데 그때 뛰어오기 전까지 집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 정성이다. 이재명 지지자 중에서 이거 필사한 사람 몇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필사를 하면서 보니까 문장 자체가 되게 좀 잘 못 쓰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이거 전문으로 이런 글 쓰는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닌가 싶어요. 문장력이 별로 안 좋아.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주권 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라고 이런 문장이 있는데 네네. 그 대의 정치에서 정치라는 게 주권 의지를 대신하는 게 아니죠. 주권 의지를 대리하거나 대변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지. 대신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원래 그 전에 있던 거에 대신해서 자기가 간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이건 좀 말이 이상해지죠 이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뭐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뭐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고 이제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한 2차원적인 그런 국가 존재 이유가 아닌가. 그리고 좀 생각합니다. 문장이 대답 안 했네요. 네. 대답 말았네요. 네. 문장이. 대답 많은 면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물론 더 나고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이긴 한데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삶의 영속성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을 뭐 이번 달부터 다음 달 더 받는다. 이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는 고용 안정성이 보장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네. 뭐 IMF 전까지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취직하면은 뭐 퇴직할 때까지 계속 쭉 꾸준하게 다닐 수 있다. 사고만 안 치면.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사는데 이제 불안감이 그만큼 적었다는 건데 이 국가에 대한 국가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때 아무 사고 없이 집에 왔듯이 내일도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지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보면은 단순하게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는 거는 좀
2차원적인 단순한 이유가 될 수 있고 삶의 영속성을 저 같으면 더 어필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깊이조차 없는 그런 아주 뻔한 이야기만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죠. 억강부약하고 대동세상. 브랜드니까요. 네. 네, 브랜드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억강부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는 소리죠. 기도 안 찹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억강에서 강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이재명 지사의 이제 강자, 나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스핀 물러날 때 이재명 그 옷깃을 잡던 그 철거민이 강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갈 길을 가로막은 사람. 네. 참 신기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명박도 억강부약 소리는 안 했을 텐데 적어도. 기억은 안 나지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억강부약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서 쉽게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뭐 예전에 이재명 지사 이전에 잘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재명 통해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억강부약이라는 혹시 표현을. 통합진보당에서도 나온 적이 없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동세상은 많이 예, 들었습니다. 대동세상은 뭐 대학교 운동권에서 툭하면 듣는 단어 중에 하나라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동세상이 뜻이 나쁜 건 아닌데 절대. 그렇죠, 그렇죠. 이 말 자체가 되게 고리타분하고 캐묻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네. 이건 오로지 이제 이 말을 쓰는 사람들 탓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한때 태극기나 애국이라는 말들이 그렇게 느껴졌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써도 올드하게 비춰질 거예요. 짜증 나겠죠. 예. 홍익인간은 안 썼나 그러고 보니까. 그 기본소득 이야기하면은 홍익인간도 충분히 이렇게 갖다 붙일 법한데. 일단 뭐 안 썼죠. 예. 뭐 한반도의 가치는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부터 늘 기본소득의 가치였다 그러면서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건 안 써먹지? 이재명 쪽에 브레인이 없어. 내가 가서 글 써도 이건 잘 쓰겠다 진짜. 지금이라도 빨리 투입하세요. 근데 돈 좀 주면 갈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부터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소제목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입니다. 네, 오늘의 대한민국. 예, 위기다. 뭐 위기다. 예. 뭐 우리나라는 뭐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선진국이 됐는데 기성세대는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가 있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다. 뭐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삶의 영속성이랑 연관이 되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분명히 평생 고용이 있었어요. 평생 고용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좀 더 안심하고 뭐 아주 취직만 하면 야 취직하면 축구한다. 너 이제 뭐 취직했으니까 결혼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을 하기가 그렇죠. 쉬웠죠. 예. 요즘은 뭐 매년 계약 갱신해야 되는 그런 직장도 많고 정규직이라고 해도 그게 목숨이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법은 좀처럼 없고 그러니까 다들 정년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한 식으로 과거 시대에는 이 기성세대들은 그런 정년이 보장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이들보다 뭐 도전 뭐 이렇게 꿈을 가질 만한 그런 여건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까 국가의 영속성을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말한 국가의 존재 가치 중에 안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평생고용이 보장되던 시절에 과연 국가 자체가 계속 존속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확고했는가? 아니거든요. 전두환 시절 전까지는 북한이 넘어오면 우리는 박살난다는 생각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계속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조금씩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는 이제 전두환 시절 이후부터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도 우리가 북한 밟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는 그 김대중 정권 이후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말 그대로 그 외부적인 어떤
요건에 의해서 국가가 없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수성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에서 벗어난 거는 그 이후란 말이죠. 평생구형이 사라진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더 안전해진 그런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이 짚고 있는 뭐 청년 세대의 절망이라는 거는 사실은 산업 구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산업 구조나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라고 봐야지. 이건 국가 기능의 본질에 국가 기능의 본질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오히려 국가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구형은 국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안보는 국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과거보다 지금이 더 국가의 기능에는 충실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국가의 책임으로 돌릴 때는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한계로 보고 뭐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가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까지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위기인데 이게 나라 책임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국가는 그동안 그 기능을 더 충실히 해왔고 잘해왔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국력이 점점 올라가면서 뭐 국격이 올라가면서 그 외세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없을 거라는 그런 불안에서 점점 벗어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위기하고는 사실 점점 동떨어지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위기론이라는 게 상당히 억지스러운 거고. 그렇게 위기라는 이 표현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부풀려진. 그러니까 예. 불만 요소를 자극하고 부풀리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마치 국민의힘이 쓰면 딱 좋은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 다음 문장에서 보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분명히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더 안전한 세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거는 이제 뭐 애매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개개인에 따라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고용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못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단순히 이제 뭐 대한민국 위기라고 퉁쳐버리는 거는 불만 지점만을 부각시켜가지고 그걸로 득을 보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거죠. 네, 납득이 됩니다. 뭐 그다음에 뭐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산업 경제 재편 뭐 이래서 이제 아무튼 뭐 산업 구조가 바뀌니까 뭐 양극화가 오고 어쩌고 그러고 있는데 위기의 원인이 불공정과 양극화다. 이것도 좀 지금이 과연 불공정한데 불공정해서 양극화가 더 왔는가? 이거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저는 공정 면에서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공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일단 부정부패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이제 저까지 이제 제가 3형제인데 손자를 3명을 보고 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은 애가 셋이니까, 손자가 셋이니까 자기 아들은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켰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공부를 제대로 못 하셨다고요. 집이 어려워가지고. 네. 근데 이제 손자가 3명을 낳았으니까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하나는 시청 공무원 시키고 하나는 구청 동무원 시키고 하나는 동사무소 공무원 시키고 싶었대요.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저희 할머니도 실제로 집 사다가 사기당해가지고 그때 한번 집 홀랑 날려먹은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네. 그게 집을 샀는데 할머니가 한 30년 돈을 모아가지고 진짜 어렵게 돈 모아가지고 30년이면 네, 삭바느질해서 돈 모았어요. 삭바느질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 집을 사셨다고 결국은. 엄청난 의지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집을 샀는데 사기를 당한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국유지에 무허가로 지은 건물이었던 거야. 그 집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집이 막 강제 철거당하고 그랬거든요. 막 저 어릴 때 이제 그걸 눈앞에서 봤다고 살던 집이 갑자기 아저씨들이 해머 들고 와가지고 집을 막 뚝 부사.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보따리 하나씩 들고 그렇게 이제 겨울나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할머니가 한이 맺히셔가지고 내가 그때 잘 알았으면은 아니면은 구청이나 이제 뭐 시청 공무원들이 조금만 봐줬으면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조금만 봐줬으면 내가 그런 사기를 안 당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손자 3명 낳았는데
시청 공무원 시키고 구청 공무원 시키고 동사무소 공무원 시키면 세상이 잘 돌아갈 거라고 나는 걱정 없을 거라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만큼 그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세상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쪽에 줄이 안 닿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저도 그때 이제 회사 다닐 때 그랬고 제 친구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어디서 이제 관이랑 협력을 맺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있었어요. 기름칠을 해야 되는 면이 있었어. 접대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게 점점 줄어갔단 말이죠. 그러다 그것도 참여정부 이후부터는 그 짓 잘못하면 좆되는 꼬라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알아서 거부를 했다고요. 요즘은 뭐 공무원 멱살 잡히기 쉬운 그런 또 직종 그렇죠. 중에 하나죠. 요즘은 이제 만만해졌죠, 공무원들이. 예. 옛날에는 뭘 좀 주고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민원 가지고 때려버리니까 오히려 네네.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죠. 근데 과연 이거를 그럼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뭐 입시 문제 같은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입시 문제도 그래요. 과거에는 더 지랄 같았습니다. 지금보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은 불공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잘 보게 만들기 위한 그 학생을 빌드업 시키는 과정에서 재력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험 절차 자체에 대한 공정성은 과거보다 지금은 훨씬 공정하죠. 비교도 못할 정도로 공정하죠. 그렇게 보면은 단순히 이 불공정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청년 세대를 계속 이해하는 척 하면서 자극하는 게 옳은 일인가? 저는 이것도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른된 도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고 틀린 거는 말을 해줘야지. 니들이 생각하는 불공정이라는 게 뭐 이해가 되는 면이 있긴 한데, 뭐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런 점은 나아졌고 이런 점은 좀 가혹해진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과거보다 지금이 더 불공정하고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한쪽 편 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쪽 선심 얻으려고. 이재명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주 그 전형적인 그런 화법이라고 볼 수 있죠. 얕은 수다. 아주 얕은 수죠. 네. 예. 편도 이런 식으로 들면 사실 좀 이렇게 연애할 때 이런 식으로 편들면 상당히 선수면 알아차리고 아유 하찮은 새끼 그러고 이제 딱 차이기 좋은 그런 서킹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본소득을 내세우면서 하는 게 이게 제일 공평한 방법이다. 그렇죠. 공평한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인 거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차별들을 하나씩 예. 조정하는 게. 불공평한 세상. 예. 에이 불공평한 세상. 예? 밑밥을 이렇게 깔아놓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모두가 다 같이 부자가 됐을 때 편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여행 채널들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1인 개인들이 이제 자기가 여행을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완전 횡단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북미부터 남미까지. 그 중에 북미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네, 쭉 내려가는 거예요. 거의 어마어마한 종단이네. 한 1년 정도 이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곳곳 다니면서 그쪽 동네에 머물면서 며칠간 머물면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던데 그 채널의 에피 중에 하나가 이제 콜롬비아에서 메데인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며칠간 머물면서 찍은 게 있는데 메데인이 어떤 동네냐면은 그 파블로 에스코바라는 그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이름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콜롬비아 국가 전체를 좌지우지했던 마야광이라고요. 80년, 70년대 말 80년대 초 90년대까지 갔나 뭐 아무튼 그런데 네. 뭐 대통령 암살하려고 하고 아무튼 스킬이 장난 아닌 사람이에요. 네. 당시에 달러를 조 단위로 굴렸던 사람이니까 돈을 은행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어져 땅을 이렇게 장비로 땅을 판 다음에 그 땅에다가 돈을 묻어놨던 사람이라고 돈 다를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네. 이제 그 사람이 장악한 지역이 메데인이에요. 이 동네가 아직도 그러니까 마약상이 동네 짱 먹고 있는 동네지. 이번에 그 작년에 그 코로나 터졌을 때도 마약 갱 조직들이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물품 구비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줬다고요. 거기는 이제 주민들하고는 또 그런 식의 유대관계를 쌓아놔야지 뭐 사고가 터져도 신고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마약상들을 관보다 더 신뢰하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을 주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메데인 메데인에서 이제 며칠간 머물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지옥일 것 같잖아요. 동네에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뭐 이쪽 길거리 좌판에서 햄버거 먹고 있는데 또 길 건너편에서 마약 거래하고 있고 그런다고 동네가 진짜로 장난이 아니라고 다들 들춰보면 5단에 덕분처럼 하나씩 차고 있고 언제든 총격전이 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런 동네인데 그 동네 주민들 이야기를 정작 들어보면 마음이 편하대. 맨날 삶이 어떠냐면 내일이 없어요. 오늘 먹을 거 오늘 벌어서 오늘 저녁 때 먹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되면 또 내일 아침에 먹을 거 구하러 나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한데 오히려 계획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유에 가까운 삶인 거지 그 동네 사람들이. 뭐 그게 이제 그런 식의 마인드로 사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아까 그 국가의 존재 이유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영속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지 않는 삶이란 말이지. 이거는 그렇죠. 정말 개인이 그 초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삶에서는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채널에서 나왔던 인터뷰들도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인터뷰에 응한 거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진짜 갱스터들이란 말이야. 진짜 마약 팔고 총질하고 그런 애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언제 목숨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는 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갱스터들이나 그냥 일반 주민들은 또 그런 마인드인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 그런 마인드가 체화돼 버린 거일 수도 있지. 반 정도는 전쟁터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왜 콜롬비아 얘기를 했냐? 콜롬비아가 요즘 막 시위가 나고 나라가 상당히 뒤집어지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몰랐습니다. 거기가 작년에 선거를 내가지고 집권한 쪽에서 내세운 게 기본소득이었어요. 기본소득을 얼마였더라? 아무튼 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큰 돈은 아닌데 환율이 워낙 거기가 낮으니까. 네.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증세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증세하겠다 했더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지금. 지금 거기가 물가가 엄청나게 센데. 물가 세가지고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지금 소비세를 엄청 때리겠다고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팔자 좋게 사는 콜롬비아 사람들이 증세 때문에 그렇게 들고 일어날 정도인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과연 재원 마련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겠냐? 나는 계속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원이 있어도 안 되고 그 자원이 있어도 제대로 그 자원을 굴려가지고 기본소득이라 부를 만한 돈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없고. 네네. 이 기본소득 얘기는 이따가 또 뒤에서 또 하게 될 테니까요. 예. 그럴까요? 일단 좀 체크해놓을까요? 좀 더 이제 또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볼까요?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다음 챕터는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챕터에서 그냥 좀 말꼬리를 좀 잡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이제 여기서 그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이런 게 나와요. 상대적 빈곤이 뭐가 감성적이라는 건지 이 정말 처음 들어보는 표현. 그러네 그것도. 이게 뭐가 감성적인 영역이라는 건지. 사람들의 마음에 달린 건가? 무소유면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런 아리송한 말을 써놨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양극화로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선행공개가 틀렸다고 보거든요. 경기 침체와 저성장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면이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서 나라가 잘 살면 잘 살게 될수록 이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 성장이라는 건 항상 뭐 어떤 분야의 성장이라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은 계속 이렇게 가속화돼서 그 일직선상의 그래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가다 보면 이렇게 휘어지기 마련이죠. 아니면은 뭐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뭐 일정 수준으로 쭉 유지되다가 갑자기 팍 치고 올라가고 또 멈췄다가 또 팍 치고 올라가고 이게 주로 이제 그 무도가들 성장 이랬다고 하거든요. 한계의 벽까지 부딪혔다가 거기서 연락이 수련하면 갑자기 팍 튀고 올라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죽거나 아니면은
깨달음을 크게 그렇죠. 얻거나. 그렇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경기 침체와 저성장이라는 거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잘 살게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뭐 좀 GDP 3만 불 넘어가는데 지금 전두환 시절 수준으로 뭐 두 자릿씩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런 나라가 없죠. 그런 나라가 그게 이 내용에도 연결이 돼요. 뒤에 나오지만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 네. 응?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출마 선언문에. 네네. 이게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게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그냥 저성장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성장 시대에 들어와서 그래요. 그렇죠. 네. 성장 시대 그런 게 가장 크죠. 모든 나라가 그래요. 모든 지금 선진국들이 다 저성장입니다. 예? 중국이나 뭐 고도성장하고 뭐 중국도 지금 성장세 많이 꺾였잖아요. 꺾었죠. 거기도 한 이제 10년 전에 비하면.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도 이제 새로운 뭔가 돌파구가 나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에 저성장이 일어난 건지 저성장이기 때문에 이런 건지 이거는 정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논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후 관계를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죠. 예. 쉽게. 우리 뭐 저는 이재명 지사 때문에 알게 됐지만 폴 크루그먼 같은 사람은 여기에 대한 원인을 생산성에서 찾거든요. 생산성이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의 늪에 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생산성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 뭐 어떻게 자원 분배를 잘 해가지고 뭐 저성장으로 잘 버텨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 사람 생각인 거고. 예. 그래서 뭐 감세를 하든 뭘 하든 이게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대충 아주 간단하게 그냥 축약한 그 폴 크루먼 교수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확정적이지 않은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확 질러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부추기는 거죠, 계속. 예,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 뒤에 가면 이제 이 얘기하죠. 응?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추진력. 이게 뭡니까? 나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기득권의 저항을 뿌리치고. 아까 이 용기와 결단이라는 거를 뭐 저기 기본소득에도 얘기를 하자면은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은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된다. 용기와 결단. 예. 보유세 팍 때려버리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는 기본소득하겠다. 실제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게 그분의 계획이거든요. 예. 아무튼 여기서 요 챕터를 조금만 더 봅시다 그러면은. 네네. 뭐,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도성장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뭐 이건 뭐 고도성장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거 알고 있네. 고도성장 시대가 지나간 걸 알고 있네. 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돌고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뭐 이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 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꿉니다. 경쟁 과열이 그러니까 경쟁 과열은 뭐 맞는 말인데 이게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꾼다. 이거는 부추기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경쟁이 과열된다고 해서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거든. 네네. 오히려 경쟁이 과열될수록 과정은 더 공정에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예전에 경쟁이 느슨할 때는 한두 명 그냥 낙하산으로 꽂아줘도 뭐 별로 신경 안 썼단 말이야. 뭐 제가 낙하산을 꽂히거나 말거나 나도 취직이 됐으니까. 요즘은 하면 낙하산을 꽂은 게 들키면 다들 눈 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나죠. 아니 씨발 나는 얼마나 어렵게 여기 들어왔는데 저 새끼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경쟁 효율이 악화돼서 뭔 소리예요? 경쟁 효율이 뭡니까 대체? 그런 말이 없어요. 효율적인 경쟁이라는 말이 없어. 경쟁이면 경쟁이지. 예, 오히려 이런 말을 하죠. 이제 경제학자에서는 뭐 자유주의 경제학 쪽에 있는 사람이 무한 경쟁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가장 효율적인 경제 성장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효율적인 경쟁 이런 말이 없다고. 경제의 효율성을 경쟁에서 찾을 수는 있어도 네. 아니면 그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효율적인 경쟁 따위는 없거든요. 그리고 효율적인 경쟁이 뭐지? 비효율적 경쟁도. 근데 그게 악화됐대. 효율적 경쟁이 악화돼서 이것도 뭐 양극화 불공정 때문인 거야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아휴. 예.
아유, 웃겨요, 웃겨.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주로 20, 30대, 20대, 특히 20대에 대한 20대의 이제 불만을 계속 부추기는 네. 그런 내용을 계속 쓰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아무 말 잘 치죠, 아무 말 잔치. 네. 예? 이건 뭐 사실 이게 이재명이 민주당이라서 여당의 정치인인 거지. 뭐 정의당으로 나와도 상관없고 이 정도면 국힘당으로 나와도 상관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제 경제적 기본권을 한번 비웃어 줍시다. 연 30만 원 줄 건지 연 100만 원 줄 건지. 야, 연 30만 원이면은 월 3만 원 안 되잖아. 그렇죠. 월 한 2만 5천 원 되나? 2만 5천 원 정도 되겠구나. 하여튼 뭐 2만 4천 원? 이게 이제 연 30만 원 정도면 당장 할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가장 낮은 금액이 연 30만 원일 거예요. 뭐 10만 원 얘기도 한 적이 있긴 한데. 연 10만 원이요? 예, 뭐 그거는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거의 이제 재난지원금 쪽에 가까운 얘기라서 정책적으로 얘기한 거는 연 30만 원 정도.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인데 지금 뭐 이건 기본소득은 아니니까. 근데 그 저임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 비슷한 그 지원 정책이 하나 있잖아요. 근로장려금. 네네. 뭐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나오면은 한 그 보너스 한 번 더 받는 정도에 1년에 보너스 한두 번 받는 정도에 네. 그 정도 돈까지는 나오긴 하니까 월급 그 한 달 월급 정도 더 나오는 수 정도의 액수가 나오긴 하니까 그렇겠지만 연 한 150, 200까지는 안 되고 연 한 150 정도? 100에서 150 정도 받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한번 이제 비웃어주고 이제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자신이 그 추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네, 공정성 뭐-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이제 여기 나오네요.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으로? 모두가 이렇게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려야 되는 세상인 건 맞지. 그렇다면은 그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어느 그 최소한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왜 전부 다 해야 되냐고. 무슨 맨날 하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세 저항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총선 때 거기가 김재동이 나왔던 채널이 시대전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총선 때 한창 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월 10만 원, 그 10만 원, 힘드신 분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월 10만 원을 아낀다고. 우리의 질문은 그거 아닙니까? 왜 안 받아도, 그 10만 원 안 받아도 되는 사람한테 10만 원 다 줘가지고, 그 힘든 사람들을 10만 원밖에 못 받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1차 지원금 때 빈정을 상했던 게 그거라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게 지원금, 그때 1차 이제 전 국민 지급했을 때. 네네. 뭐 소고기를 샀네 이제 그런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화딱지가 나는 거야. 나는 씨발 당장 그거 한 10만 원만 더 주면 그걸 한 보름은 더 버티겠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애초에 정부한테로 갔으면 내가 10만 원 더 받았을 거란 말이지 분명히.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아니면은 일단은 1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최초 정부한테로 갔으면. 네.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한 9조 겸했으니까는 하위 70% 정도 해가지고 일단 인당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설계됐을 거예요. 처음에 그랬나요? 예. 맞다. 처음에 구조원 금이었으니까 액수는 달라지지 않았겠구나. 예. 그러니까 받는 액수는 크게 차이는 안 났겠지만 그렇게 몇 번 더 받을 수도 있지. 그치. 구조로 썼으니까. 근데 결국은 14조 3천억 원 썼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이해찬이 그랬잖아. 이해찬부터 해가지고 미시해가지고 부자들은 그 도로 안 받기 운동이나 그런 거 하면 된다고. 저 또 누가 아직 그때 그래서 그거 안 받아간 사람이 있었어? 거의 없었죠. 98%인가 다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거 아니면 뭐 그거 기부한다는 사람이 있었어? 난 못 봤거든요. 뭐 댓글로는 보여요. 지가 했다고.
부자신가 보네. 했으면 뭐. 어쨌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죠. 주면 받아. 꽁돈인데 그 뭐 저희가 동네 가서 담배를 한 2보로 사도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소비 진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정책이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니까 뭐 받아서 잘 쓰자. 그게 소비 진작을 위한 거다. 뭐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런 적어도 대통령 지지층들은 다 그런 예, 마인드가 있었죠. 그런 마인드가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질 났다고. 먹을 거 없어 죽겠는데. 예. 그거 놔주면 내가 더 확실하게 소비 진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이제 뭐 다 한답니다. 이제 강력한 경제 정책 뭐해서 뭐 내가 산업 경제 구조 재편도 하고, 예? 네. 공공 투자도 확 늘리고, 그다음에 뭐 규제 합리화도 하고. 이거 그 이재명이 지자체장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주로 그 새는 돈 재원 마련 확보를 어디서 하냐면 공공 투자를 축소시켜야 하거든요. 그렇죠. 뭐 공공 투자에 새는 돈이 많다면서? 근데 여기서는 왜 또 공공 투자 확대한다고 그래? 돈 무한정 찍어내니까? 그런가 봐요. 어쨌든 역시나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야, 기본소득 하면서 이거 못 한다니까.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돈 들어가죠. 네. 산업경제 재편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돈 들어갑니다. 기업들 구조 조정할 때.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정부에서. 그다음에 뭐 신성장 동력 발굴 역시 정부 지원 필요한 경우 또 들어갑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이야말로 정부 지원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뭐 수조씩 들어가죠. 이것도 네. 들어가는 경우에 따라서. 근데 기본소득 하면 이거 못 합니다. 못하죠. 예, 못해요. 못해. 근데 다 할 수 있다. 저는 이쯤 오니까 우리 구치소에 계신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명박? 근혜 씨. 그래서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네, 그래서 화끈하게 당선되셨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반도 평화체제 얘기가 나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갑자기 막 규제 합리화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반도 평화체제 내가 할 수 있다. 맥락이 없어 근데. 갑자기 갑툭튀.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이상으로 맥락이 없어. 우리는 의식 흐름이라도 있는데. 북방경제 활성화. 아 우리 옛날 주군이 생각났는지. 북으로 가는 대륙으로 가는 몽골 기병. 대륙으로 가는 열차 생각. 그분 잘 계시나 모르겠다. 뭐 어디 그 감자 키우고 계시겠죠. 아니 또 이재명 나오면 또 뭐 하나 해보려고 이렇게 슬쩍 그러려나? 들이대지 않을까? 아 이제 좀 심상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하기야 이재명도 안 챙겨줄 것 같아. 네, 뭐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그 챙겨줘서 뭐 하냐고. 이제 내가 더 컸는데 이제 내가 더 컸는데 어쨌든 뭐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게. 네. 참 웃겨.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을 합니다. 이재명을 합니다. 뭘 하는지 어차피 기본소득 할 거면서 뭘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이 부분 좀 재밌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자기가 뭐 했다고 이제 그동안에 뭐 했다고 공약 이행률 90% 넘는데 얘기부터 해가지고. 예, 그 청년 배당이라고 하더라고. 청년 배당 뭐 지금까지 뭘로 알았는데요? 옛날 청년 기본소득 이렇게잖아. 이 연설에 이 출마 선언할 때도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워딩도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청년 배당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없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웬일로 청년 배당이라고 했지 하는 순간 바로 재난 기본소득이 탁 튀어나옵니다. 막 뭐 공약 이행률이 90%로 넘고 그다음에 자기는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고 뭐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흑수저 비수료지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성과를 만들어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꿔. 이 희망민국이라는 말 정말 막 그 곰팡이 냄새 나지 않습니까? 거의 희망민국. 후자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정부 까는 말이라니까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유사일에 이만큼 나라가 부흥에 튼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가지고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그동안 이제 과거
과거 이제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미진했던 거를 엄청나게 메워 나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정부가. 매운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거 뭐 땜빵에서 정성화 시킨 정도로만으로도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코로나 시국 그렇죠. 이후로는. 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 그런 나라고 그게 어떻게든 우리 국민 저변에까지 우리 대통령님이 이제 온기가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거시적인 부분으로는 다시 발전했거든요. 이 근로장려금 제도가 찾아보니까 이명박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는 네. 박근혜 때까지 한 번도 못 찾아먹었어요 이거를. 뭐 찾아보면 통지서도 안 하고 아니면 아예 내가 지금 대상은 안 잡혔던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정권 바뀌자마자 2017년부터 갑자기 집에 뭐가 띵 날아와가지고 받아가래.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된 건가 싶었더니 그건 아니고 그 법률이 있었고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제대로 운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정권 바뀌자마자 그 해에 바로 그 제도를 정비를 했는지 나보고 받아가라고 딱 통지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지지.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방법론에 대해서도 제대로 권력자의 의지가 없으면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지 우리도. 그리고 그게 동작하게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2017년이면은 대통령 문재인의 국무총리 이낙연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제대로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무총리가 이낙연이 계속 앉아가지고 대통령만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한번 잠깐 이제 해봅시다. 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런 시절 다시 없을 거야. 대통령 문재인의 국무총리 이낙연은 그런 시절이 또 있겠냐고. 만약에 연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런 조합이 또 나올 수 있을까?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로. 쉽지 않겠죠. 지금 우리의 상상력 안에서는 물론 저는 예. 문프 뽑았을 때 이낙연이라는 사람도 몰랐으니까 그때도 그렇죠. 내 상상력 밖이었지만은 뭐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 상상력 밖에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상상하기에는 2017년에서 2019년 같은 그런 황금 시대가 또 올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튼 뭐 그랬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제대로 그 운영이 안 되던 제도 같은 것도 살려내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덕보고 그랬던 거죠. 뭐 더더군다나 이제 시작 자체가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환경에서 5월달에 시작했잖아요, 정권이. 네. 한마디로 이제 운동선수로 치면은 워밍업 없이 본선 경기에 이제 뛰어든 거잖아요. 근데 난 그해 9월에 그걸 받았다니까, 지금. 근로장려금을.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작하고서 약 4개월 뒤. 그 사이에 이제 그걸 짚어가지고 그 수혜자들을 제대로 찾아냈다는 거지. 그전에는 뭐 행정이 미비했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든지 그랬다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17년부터 이제 매년 1년에 난 보너스 한 번은 가져가는구나. 난 보너스 없는 삶인데 그런 생각으로 살았죠. 아무튼 뭐 그러면서 뭐 청년 배당으로 과일을 사 먹은 청년, 극저 신용대출 덕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부모 가장, 재난 기본소득 때문에 가게문을 닫지 않았다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결국 재난지원금도 지금 자기 공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재명 입으로 이 얘기가 나온 이상 전국민 지급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재명 선거운동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명백하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명백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명백했었고요. 처음부터 명백했지만 이제는 더 확실하다는 거지. 그렇죠. 뭐 경기도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 행복하다는 알바 청소년을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이재명 지사가 편지를 받았었잖아요. 몇 번. 주작으로 의심되는 편지들. 예, 그 편지 사건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는 그 가끔 이제 뭐 이재명 지사 특히 그 트위터도 잘 아니야. 이건 보통 페이스북이야. 예, 댓글. 갑자기 그 달리는 댓글들. 트위터를 알계장이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이재명 팔로잉하는 트위터 활용하기에는 이재명도 이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트위터는 견제 세력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페이스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길게 원래 좀 글을 주저리 쓰잖아요. 트위터 하면은 뭐 이렇게 막 쪼개 쓰고 그래야 되니까.
타래로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이 제가 보기엔 트위터에 상당히 좀 적응이 잘 된 정치인인데 드문 정치인인데 그렇죠, 그렇죠. 잘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트위터에서 워낙 많이 까이다 보니까 트위터를 좀 멀리하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유행도 어떻게 보면은 선도한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보면은 뭐 트위터 뭐 글 썼다가 지우고 페북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많죠. 네. 유행 선도 국가. 그 최근에 그 문명선 의원은 보니까 페이스북도 글 비공으로 다 돌려놨더만 까이니까. 아, 예. 전 또 간만에 불락 먹었습니다. 저는 닭벌 달려고 가보니까 닭벌을 처음에 막아놔가지고. 네, 그게 자기 이제 친구들만 그 댓글을 달 수 있게. 네, 그렇게 막아놔가지고 그래서 인용해서 깠더니만은 인용글도 그냥 그 비공 처리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완전히 불락 먹었어요. 저 인용해서 했더니. 저도 아마 불락 먹었겠죠 그러면. 아마 했을 겁니다. 비공 처리된 게 아니고 검색이 안 되더라고. 네. 또 달러 가려고 했는데. 내가 불락 먹어서 나도 안 보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주저리 그래가지고 뭐 여성 안전 불안 뭐 과도한 경쟁 청소년 뭐 사교육비 뭐 계란을 훔치다 투옥되는 계란 훔치다가 투옥된 사람이 있습니까? 근래에? 이제 검색해봤습니다. 있습니까? 예, 계셨습니다. 이 경기도에 고시원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고시원 쪽에 다른 사람 거 훔쳐 먹다 걸린 거? 구운 계란 18개를 해서 훔치셔가지고 다른 사람 거죠 이거. 그렇죠. 가게가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징역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근데 나는 그 고시원에서 계란 훔치다 걸렸다는 빈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내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은 대충 맥락은 상상이 가거든. 이 사람 한 번 훔친 게 아니야. 아, 예, 맞습니다. 네. 보통 그러니까 보통 그런 고시원 같은 데서 이런 일이 터지면은 이게 그러니까 물건의 주인, 그러니까 훔쳐간 물건의 주인도 보면 처음엔 짜증만 내고 만다고 씨발 누가 때린 거 훔쳐 먹었냐 그러고. 근데 계속 누적되다 보면 이제 쌓이다 보면 터지는 거거든 결국은. 그런 것도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종의 전과가 있어서 가중처벌을 받으셔가지고 징역 18개월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법원에서는 이제 양형 기준을 깰 수는 없어서 그 양형 기준에서 이제 가장 낮은 18개월을 때렸다고 하는데 18개월을 때렸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도 웃기죠. 사실 양형 기준 조가라인데 지들이 조가라로 판결 잘만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판결만 해도 양형 기준 조가라고 판결 때렸잖아. 걔네는 아예 무죄를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하고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유죄인 거에서 양형을 줄여준 게 아니라 아예 무죄를 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만 보니까 족같네. 이재명 씨발 지도 양형 기준 어겨가지고 양형 기준 정관 존나 때려 박아가지고 양형 기준 다 무시하고 그냥 무죄 받아놓고는 무슨 이 사람 뭐 양형 기준 때문에 감옥 갔다고 지금 뭐 동정하는 거야? 어쨌든 예. 그다음 거 세계 최고의 빈곤율에 시달리며. 이것도 이제 이거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줄이 나눠져 우리 텍스트에서 줄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볼 건 이겁니다. 세계 최고의 빈곤율에 시달리며 고민하는 노인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세계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일단 최고 수준입니다. OECD에서 최고 수준이잖아요. 예, OECD에서 최고 수준이죠. 근데 이건 세계 최고라고 돼 있잖아. 예, 뭐 그 정도는 그냥 뭐 딴 것도 많으니까 넘어가 줍시다. OECD에서 전반적으로 복지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약한 건 사실입니다. 한국이. 네. 근데 이것도 단순 수치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TMI로 좀 더 알려드리면요, 이 노인 빈곤율이 46%로 OECD 수치가 나와요. 네. 이 다른 국가가 미국 같은 경우가 한 20%대 정도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OECD의 경우는 소득으로만 하는 거죠. 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이 유독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자산까지 감안을 하면은 한 21%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 이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나는 미국보다 한국이 낫다고 보는 게 의료비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나라 노인복지에 저는 한 3분의 1 정도는 병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의료비 엄청나죠. 병원에서 그 노인들 다들 그 뭐 관절 주사 같은 거 한 번씩 맞으면은 정말 도움이 되니까 그 뭐 제 형이 그걸 하니까 제가 좀 아는데
제 형이 하는 일이 반은 그 동네 노인들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반 경로당에 병원이 가보면은 맨날 네. 가면 그 병원 저기 대기실부터 사람 그 노인들 주로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병원에서 반 놀다 간다고 다 놀다 가신다고 여름엔 특히 에어컨 나고 하니까 의료비니까 아프면은 병원 금방금방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평소에도 케어를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의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거 택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은 아프면 죽어야 돼. 그 빈곤 노인들은.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따져보면 과연 우리가 극빈층인가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네. 이거 택도 없는 소리인데 지금 되게 선정적으로 워딩을 뽑은 거지. 이것도 이렇게 불만 부추기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웃음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네. 계곡에. 네. 계곡 불법 시설을 정비한 것처럼 실거주 주택은 더 부호화돼. 이게 뭔 상관입니까 이게? 계곡 시설 정비하는 거랑 계곡에도 그러면 실거주 주택 그러니까 계곡에도 뭐 저기 불법 시설 말고 합법 시설이 있었다는 소리네. 거기는 근데 계곡 자체는 합법이 불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야. 아예 자연 보호구역일 텐데 거기. 예, 거기는 그러니까 영업이 불가한 지역이라서 다 치워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또 그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게 이 계곡 그런 평상 카페들 다 치우고 나니까 화장실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뭐 화장실 놔주면 되죠. 아, 그러니까 그 놔줘야 되는데 안 놔줬다는 거야. 그 철거만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뭐 길동을 많이 하더라. 아, 길동. 아 근데 그 원래 뭐 사실 경기도가 주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각 시군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한 거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거니까 곧 화장실 빨리 확보해 주시지 않을까. 조광월 시장 또 이거 가지고 한마디 하면 또 남영주 또 갈아엎으려고 지랄하겠구만. 그렇죠,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이래서 뭐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면서 이제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 예. 그래서 뭐 지었겠지만 이 여기 이제 기본소득이 나오면서 부족한 소비를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급하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기본소득으로 과연 부족한 소비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우리나라 가구들 네. 총 가구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네. 뭐 우리나라 이제 월 평균 소비 지출이 뭐 1인 가구 132만 원 정도 되고요. 네. 뭐 그다음에 한 5인 이상 가구는 397만 원, 뭐 400만 원 좀 안 된다고 해요. 네.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전부 토탈해 가지고 이 우리나라 한 가구당 월 평균 소비액이 한 333만 원. 가구당. 네네. 그다음 그 가구 평균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가구 평균 인원수가 이제 2.3명이 좀 안 돼요. 3명, 그러니까 3명 좀 안 되는 수준이고. 네네네. 290 몇만 원 정도. 네, 이 333만 원인데 거기서 이제 비소비 지출을 빼면은 네. 이제 소비 지출 우리가 이제 뭐 사고 하는 것들 네. 그게 이제 245만 7천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2,089만 가구라서 그러면 1년 우리나라 가구들이 소비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 616조 정도 나옵니다. 616조. 네. 616조. 딱 자, 그 100만 원씩 기본소득 주면은 딱 요만큼 나오겠네. 그게 이제 월 100만 원씩 주면은 월 100만 원씩 주면은 그게 50조잖아요. 50조. 60조. 월 100만 원씩 주면 600조. 연간. 연 100만 원. 연 100만 원이면 연 50조잖아. 네, 연 50조. 연 50조니까 그게 이제 50조가 100%다 소비에 사용이 되면 그러면은 10%도 안 되게 한 8% 정도 오르는 8% 올라가요. 8% 올라가는 거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한번 디테일하게 이 한기 소비 성향을 좀 집어 넣어 봤습니다. 네. 작년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 이제 주어지고서 한계 소비 성향 이제 이 0.437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절반 안 되게 쓰인 거죠, 소비에. 그래서 0.44로 잡으면은 50조 중에 22조가 쓰입니다. 네. 소비가. 그러면은 이제 한 3.6% 정도 소비가 증가해요. 네. 자, 그러면은 전 국민으로 주지 말고 중위소득 100% 그러니까 절반만 주자. 하위소득 50%. 그러면은 이제 50조의 절반이니까 연 25조 정도 25조. 들어가죠. 네. 그렇게 할 경우에 서울시 사례를 보면은 이 한계 소비 성향이 한 0.7 나왔어요. 네. 거의 그렇지. 그러면은 25조 중에 17조 5천억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가 얼마 정도 증가하는 셈이냐? 2.8%입니다.
50조로 3.6% 늘리고 25조로 2.8% 올립니다. 0.8%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예산이 25조 차이나. 2배가 차이 나는 거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연간 1,000만 원 주잖아요. 1,000만 원 고스란히 시장에 다 풀립니다. 그렇죠. 고스란히 다 풀리고 1,000만 원 쓰고 들어온 캐시백도 다 시장으로 고스란히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100%. 호구매님의 그 한계 소비 성향은 네. 1이지 1. 1이지. 그렇지. 들어온 대로 들어온 대로 다른 싹 지나가는 밑 거지. 빠진 독이야. 밑 빠진 독. 완벽하게. 네, 굉장히 이제 이 경제 정책에 그렇죠. 있어서 효율적인. 저는 그 경기 부양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한테 돈을 쓰면은 아까울 게 없어. 시장으로 다 네.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운 도둑질을 한번 또 사용해서 훌륭합니다. 예, 기본소득이 얼마나 네. 비효율적인지 네. 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시간 잘못 보고 늦는 사이에 많은 조사를 하셨군요. 예. 자, 이제 거의 이제 종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가장 못하는 거를 할 수 있다고 써놔가지고 뭐 더 유능한 사기 민주당 정권 이 얘기요? 네, 그거보다 조금 이제 위 이겁니다. 온갖 갈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균형과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국면에서 갈등을 유발시켜서 대립과 반목을 만들어내고 왔는데 지금까지. 사회적 대타협과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언제나 분열의 미랄이 되온 게 이재명인데. 가장 최근에 뭐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그렇죠. 갑자기 이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겠다는 말을 꺼내서 갈등을 키웠죠. 갈등만 키웠으니까 실제로 이제 피해보는 사람들도 속출하게 만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좀 먼 이야기로 이 돌아가신 형님 이재선 씨와의 그렇죠. 일화가 있죠. 이건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단순히 봤을 때 그냥 타협과 거리가 먼 일입니다. 형제가 쌍욕하고 싸웠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자신이 무슨 사회적 대타협을 하겠다는 겁니까? 온갖 갈등의 영역에서 뭐 빈자와 부자, 강자와 약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뭐 이런 수많은 갈등. 대타협을 어떻게 이룹니까? 기본소득보다 더 어이가 없어요. 대타협을 해본 적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하려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대타협을 한번 열어보라고 하십시오. 그것도 못하면서. 그럼요. 뭐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이제 어이가 없었는데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사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라고 국민앞에 서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재명 정부라니 무슨 아니 뭐 이재명 정부 지가 정부 만들면 이재명 정부겠지. 근데 이 민주당의 대통령들이 입에 담을 만한 행보를 지금까지 언행을 지금까지 보여왔냐고요. 없죠. 전혀 없죠. 해경궁 씨발 그거 다시 한번 들춰볼까 진짜. 족 같은 거. 그게 지가 아니라고 쳐도 거기다가 따봉 누르고 씨발 꽁냥꽁냥 한 건 사실 아니야. 그럼요. 그런 새끼는 꽁냥꽁냥 한 거 사실 아니야. 이재명 아니라고 치자고 그래. 이재명 주장하는데 아니라고 쳐도 그 새끼 말 수긍하고 그 새끼 말 리트윗한 거 사실이잖아. 근데 씨발 네가 무슨 노무현 문재인이야. 이건 진짜 이래서는 인간으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어떤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연민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재명한테는 진짜 사이코패스가 맞는 것 같아. 이재명은 아마. 그러니까 돈도 별로 없으면서 무슨 사이코패스야. 왜 사이코패스는 돈이 많아야 돼? 우리 이건희 생각하면 좀 그 정도는 있어야 좀 사이코패스로서 좀 이렇게 저기 뭐 후광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 살인마들 보면 돈 없는데 그 사이코패스 짓는 애들 많잖아요. 맞네, 그렇네. 그러면서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는 것은 이봐 또 자기는 약자라고, 뭐 자기는 흑수저라고 그러는데 친구비 푼 것만 해도 씨발 웬만한 재벌 사자국 날리고도 막 남을 정도로 친구비 풀었지. 실적으로 증명된 이재명. 이것도 해야 되는데. 뭐. 또 튀어나왔잖아 이거. 뭐요?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 갑자기 이것도 해. 그러니까 지금 그 어저께 보니까 문프 부산 내려가셔가지고 HMM 거기 그 회사 마지막 배 띄우는데 참석하셨더만.
그런 거나 좀 보고 배우든지. 근데 이재명이 하면 그것도 다 말아먹을 것 같아 도로. 해운 지금 겨우 다시 끌어올려놨는데 해운업. 참 뭐 저는 이거 처음에 이거 볼 때 하나만 하는 소리만 잔뜩 해놨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 읽혀가지고 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에피를 할 수 있나 하는데 뭐 이렇게 잘 찢어 밝혀 보니까 할 얘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자꾸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취임식이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15분 정도 되거든요. 러닝 타임이. 그러니까 천천히 말한 거예요, 진짜. 예, 천천히. 국어책 읽듯이 말한 건데 이거 들으면서 한숨에 비웃음에 나면서 씨발 이거 아이템 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에피 하나 뽑는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이걸 하자고 한 건데. 그리고 정말 글이 너무 후지지 않아요? 예, 그 후지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쓰면 내가 써도 이번 잘 쓴다 진짜. 저는 이제 고3 때 입시 이제 논술 시대 사람이라서 그때 쓴 논술이 이거랑 어깨를 나란히 하려나 내가 좀 더 잘 썼으려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막 1500장가 3000장가 이제 이 정도 채워야 되는데 채우려면은 정말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써야 돼요. 정말 아는 게 많거나 말을도 막 쓸데없이 늘려가지고 그때 생각이 너무 나는 거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집어넣고 맥락 상관도 없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추리한 게 이 그동안에 이런 어떤 좀 장문의 어떤 정치인의 말을 다룬 게 뭐 방송에서는 아니면은 그냥 뭐 시간 남아서 이렇게 소일거리 삼아 해본 거든 보면은 그럴 때 봤던 글들이 문장들이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이면 문재인 대통령 문장밖에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그 비교군이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버리니까. 심하죠. 그리고 보면은 이게 하나하나 뭔가 그냥 그럴싸해 보이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지나갈 만한 좋은 교원 영색이라고 하죠. 그렇죠. 교원 영색이죠. 얼굴 표정을 좋게 하고 이렇게 달콤한 말을. 교원 영색을 하라고 컨설팅을 받아서 오늘 나온 게 이제 출마 선언인데 실제로 방송을 보시면은 되게 어색하다는 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걸 못해. 교원 영색도 제대로 못해. 아니, 그러니까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하여튼 역대 대통령님들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런 초고를 받았다고 하면 이거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분들이? 안 쓰죠 그냥. 안 쓰고 새로 쓰죠 그냥. 본인이 새로 쓰시든가. 잘라버렸지. 이 쓴 사람 누구야? 잘라버렸지 이걸. 그게 김대중 대통령님은 워낙 독서량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게 이제 많이 발휘한 거고 저는 이제 그걸 제 형한테 들어가지고 알았는데 이 법률가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이 말하는 직업이 아니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법정에서 막 말로 싸우고 논리적으로 주고받는 거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법정에서 그런 일은 없고 변호사도 이제 그 변호문을 써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이야기를 하는 직업이래요, 사실은. 말이 아니라 글. 글을 얼마나 구조적으로 잘 짜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율사 출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진짜로 한 칼 하시던 분들이니까 거기서 나는 문장력이 장난이 아닌 거고 이낙연 대표는 에이스 기자였다고요, 당시에. 메이저 일간지에. 그렇죠. 그것도 김대중 사람 보기 깐깐한 김대중 대통령이 총회하는 에이스 기자였다고. 그러면 이 양반도 문장력이 장난이 아닌 거지. 그런데 거기 대고 이재명도 율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이제 율사 출신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장도 봐도 이건 이재명이 쓴 건 아니겠지만은 이재명이 컨택하는 그러니까 컨펌하는 문장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근데 너무 형편없어 문장이. 이거를 놔둔다는 게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정의 수정을 거쳐서 나오는 완성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문장력이 빈약해 이거는. 싹 갈아엎어서 다시 써와라 이 소리를 들어도 시원찮을. 근데 아주 윤석열 봐도 형편없고 그래 보면은 그 같은 율사라고 해도 이 그레이드 차이가 되게 심하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참, 누군가는 어디선가 편하게 돈 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이죠.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네요. 이재명 씨 진짜 나한테 한 1,000만 원만 주면은 내 이거 싸다고 한 10번 날릴 글은 써줄 수 있다 내가. 각 잡고 써준다 내가. 연락 네. 주십시오. 예. 연락 주세요. 예, 그러면 1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